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의 장은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난임 여성에서의 면역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아가 착상되는 과정은 매우 선택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관 아기로 만들어진 정상 염색체를 가진 배아의 약 50%는 착상에 실패하고 결국 착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약 20% 정도는 유산되며 이 중에서 1%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반복 유산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착상 실패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유전적 이유 외에 난관 수종, 자궁 내 유착과 같은 해부학적 요인, 내분비학적 요인 및 감염 요인을 충실히 검사하여 배제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50%에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불명의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의 경우에는 면역학적인 요인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이라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우 잘 조절된 면역 체계가 작용해서 면역 관용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면역학적인 요인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또 이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착상기 면역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임 환자의 면역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체의 면역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체의 면역 체계는 선천성과 후천성 면역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작용하는 기전과 방식, 소요 기간 등이 달라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따른 즉각적인 방어는 선천성, 2차적 침입에 따른 기억에 의해서 강화된 방어는 후천성 면역이 담당하고 이 둘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면역 과정에서 작용하는 세포는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와 내추럴 킬러 림포사이트이며 각각 발현하는 서페이스 안티젠과 리셉터가 다르고 각각 표면 분화 항원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T 림포사이트는 T 사이토톡식 그리고 T 헬퍼 셀로 나뉘며 각각 CD8과 CD4를 발현하고 B 림포사이트는 CD19을 발현하며 이뮤노글로빈을 생산합니다. NK셀은 CD56을 발현하며 이뮤노글로빈이 FC 포션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역 과정은 대개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되는데 정자와 배아에 대해서만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모체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작용합니다. 이는 반동종 태아뿐만 아니라 난자 공여로 형성된 이종 태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상 과정에는 단계마다 잘 조율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는 다량의 임신 관련 호르몬, 특히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시작으로 탈락막 면역세포 조성비와 국소 및 전신 면역조절 호르몬 변화, 그리고 케모카인, 사이토카인 분비에 의해 조절되게 됩니다. 착상기 자궁의 내막인 탈락막에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분포하며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때 자궁 내막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세포가 유테라인 NK셀입니다. 자궁 내막의 면역세포의 조성을 보면 B 림포사이트의 비율이 적고 T셀, 마크로파지, 유테라인 NK셀과 보다 더 특이적인 이펙터 셀 서브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테라인 NK셀은 초기 임신 기간 동안 최고로 증가하여 전체 자궁 내막 백혈구의 약 70에서 90%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학적으로는 페리페랄 블러드의 NK셀과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테라인 NK셀은 세포 영양막 세포 주변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종류의 혈관 조성 물질과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결과를 볼 때 착상을 위한 면역 관용과 육모막 세포의 침습 및 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난임에서의 면역학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임에서의 면역학적인 문제는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으로 나타납니다. 반복 착상 실패 및 반복 유산에 대한 진단 기준은 정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유산의 경우 과거 3회 이상의 유산을 반복 유산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생식학회,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 이어 유럽 생식학회에서도 2회 이상의 유산을 반복 유산이라고 정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복 착상 실패 및 반복 유산은 유사한 발병 기전을 공유해서 다른 질환이라기보다는 같은 선상의 다른 시점의 질환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55%가량의 임상의들은 두 질환에 대해서 같은 진단 및 치료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난임 임상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면역검사의 빈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약 임상 의사들의 69%가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 면역 관련 검사를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관하기 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반복 착상 실패나 반복 유산 환자에서 약물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소견뿐만 아니라 면역검사 결과도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면역학적 검사의 종류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습니다. 착상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역 체계는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임상에서 사용되는 종류는 주로 세 가지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Th1, Th2 세포 비율의 변화, NK셀, 그리고 오토 안티바디에 의한 2차적 영향 등입니다. 먼저 Th셀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Th1과 Th2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Th1과 Th2 세포 비율의 변화가 착상 실패나 유산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Th2 폴라리제이션 환경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TNF-알파 블러커, IVIG 및 글루코콜티코이드 등을 사용해서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명확한 임상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은 유테라인 NK셀입니다. 유테라인 NK셀은 착상기 내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착상의 과정, 즉 태반이 모체로 침입하는 과정이 유테라인 NK셀과 피탈 트로포블라스트의 HLA 몰레큘에 표현되는 킬러 이뮤노글로불린 라이크 리셉터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테라인 NK셀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혈관과 베스큘러 스무스 머슬셀 발달에 따른 활성 산소 형성과 혈관 저항성 증가로 인해서 태반 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 착상 실패, 반복 유산, 임신성 고혈압 및 자궁 내 성장 지연 등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테라인 NK셀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한 이런 침습적인 방법이며 임상적으로는 대안으로 페리페랄 블러드 NK셀을 측정하지만 이는 유테라인 NK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정확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을 위한 최소 조건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에 합당한 임상 증상 한 가지와 검사 결과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며 반복 유산 환자에서의 이러한 검사와 시행과 결과에 따른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반복 유산이 아닌 반복 착상 실패 환자의 경우 혈전 성향성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 반복 착상 실패 환자의 경우 반복 유산에 준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검사로는 안티사이로이드 안티바디와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안티사이로이드 안티바디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 20에서 25%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상 임신의 경우에서도 20% 정도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 항체 검출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TSH 검사를 함께 시행해서 치료의 대상을 선정하고 TSH 밸류가 2.5 이상일 때 갑상선 항체 검사를 추가하며 레보사이록신 치료를 통해서 TSH를 1에서 2.5 사이 유지하도록 합니다. 임신 중에는 TSH 검사의 추적을 요하고 임신 중 약물 처방 요구량은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는 세포의 핵이나 세포질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자가 면역 항체로 로우 타이터 1대 80 미만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20에서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임상적 의미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이 타이터의 경우 SL이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또는 레이너드 신드롬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질환은 태아의 선천성 심질환 등과 연관되어 있어 질환의 의심이 동반되는 경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검사 외에도 다양한 자가면역 항체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적 목적으로 기타의 사용은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반복유산 환자에서 세포면역 검사 결과 이상 빈도입니다. 그림에서는 전체 검사 대상 반복유산 환자 중 약 60% 정도에서 세포면역 검사 이상이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치료 및 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역회에서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난임 환자나 원인 불명의 반복 유산 및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면역학적 검사상 이상 시 반복 유산 및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면역 치료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저분자 헤파린과 아스피린입니다. 반복유산 환자의 약 15% 정도에서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독립적인 연구들 뿐만 아니라 시스테믹 리뷰 메타아날리시스에서 이들 환자군에서 저분자 헤파린과 아스피린을 함께 사용했을 때 유의하게 라이브 버스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원인 불명의 반복 착상 실패 환자 또는 반복 유산의 경우에는 약물 사용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헤파린의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기존의 항응고작용 외에도 항염증 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EGF와 컴플렉스를 형성하거나 IGF나 MMP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 영양막의 침습 과정을 조절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량은 40에서 80mg 서브큐테니어스 데일리로 사용하며, 사용 기간은 시험관하기 시술 시 이식 직후 또는 임신 확인 직후부터 시작하여 임신 12주에서 출산 후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은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여러 기전을 통해서 이뮨 모듈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메타아날리시스에 의하면 반복 착상 실패 내지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의 루틴 IVIG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은 군 및 플라시보 군과 비교했을 때 라이브 버스 레이트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임센터에서는 경험적으로 내지는 각각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IVI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이뮨 모듈레이팅 에이전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사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들 중 일부의 환자들에서 임상적으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셀룰러 이뮨 abnormality가 확인된 반복 유산 환자 또는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IVIG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페리페랄 블러드 NK 12% 초과로 하고 있고, 보통 용법은 400mg/kg 매 3에서 4주 간격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배아 이식 시 1회부터 임신 24주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시행할 때 환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효과와 비용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논문에서 제시하는 NK셀 기준은 각기 다르며, 이에 따른 치료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IVIG 사용에 관한 메타아날리시스에서도 비교적 유의하게 치료군에서 라이버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 포함된 연구가 웰 컨트롤드 RCT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약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레드니솔의 경우 반복 착상 실패 내지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 사용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임신 중 사용 시 임신성 당뇨, 고혈압 및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원인 불명이나 ANA 이상 단독만으로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프라리피드는 고가의 이뮤노글로불린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CPN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리피드 에멀전이지만 반복 착상 실패 및 반복 유산 환자에서 사용했을 때 페리페럴 블러드 NK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면역세포 또는 염증세포의 세포막에 인지질의 지방산 조성비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 반응 및 염증 반응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을 추천할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이뮤노글로불린에 비해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은 이뮤노글로불린과 유사하며 스모프리피드 20%를 2-3주 간격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타크롤리무스는 TH1, TH2 레이셔가 증가되어 있는 반복 유산 환자에서 사용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보편적인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용은 IL-2 이니비션 및 T셀 서프레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엑제마나 장기 이식 환자에서 임신 중 사용되었을 때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이 보고되기는 하였지만 태아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SA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면역 조절제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반복 유산 환자에서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면역치료는 면역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관찰된 반복 착상 실패 및 반복 유산 환자에서만 사용했을 때 라이펄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분자 헤파린 및 아스피린은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환자에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검사 결과 세포 면역 겸사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준은 페리페럴 블러드 NK의 12%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및 기타 면역 조절제의 사용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검사의 시행과 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하는 데 주의를 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